난치평 이문현 자연치유가의 책을 넉죽과의 운명적인 만남부터 보겠습니다. 산골 오지에서의 어린 시절. 어릴 때부터 건강이 무척 안 좋았다. 다들 그렇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깊은 산 속이라 한겨울이면 워낙 추웠다. 또 물은 꽁꽁 얼고 이렇게 해서 UDT 대원들이나 할 법한 한겨울 훈련을 어릴 때 나 혼자 했다. 강한 이런 훈련을 받았군요. 타고난 지능이 발견.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프레스 공장에 취직. 당시는 알루미늄 창틀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였다. 내가 다니던 공장에서는 프레스로 찍어낸 앵글을 주문에 맞춰서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일감이 어찌나 밀려들던지 눈코를 틀 새도 없이 일했다.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교에 지나가지 못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에 대한 꿈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부려 나는 방통대를 다니기 시작했다. 부산은 첩첩산중 엄동설원에 고향에 비해서 날씨가 무척이나 포근했다. 고향에서 매일 새벽같이 냉서마찰을 해와서인지 부산에서는 한겨울에도 티셔츠 하나만 입고 생활할 정도였다. 그러나 보니 어지간한 추위는 의식도 하지 않았다. 대학은 농학을 전공했으나 사실 나는 공학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항상 농기계는 항상 A였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기계 같은 것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내가 녹조기를 개발하는데 더 뛰어들게 되지 않았나. 기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당시 앵글 조립하면서 앵글을 만드는 프레스 공장을 다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프레스라는 것이 별게 아니었다. 그래서 공장으로 돌아와 프레스를 분해해 봤더니 조금만 머리를 쓰면 그들이 사용하는 프레스보다 더 나은 품질의 기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조립 앵글을 만드는 프레스를 직접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해 본 결과 기존의 프레스보다 성능과 효율이 뛰어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프레스 제조 공장을 차렸다. 빛과 그림자. 그때는 조립 앵글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앵글을 만드는 프레스 생산 공장 분야는 시설도 매우 미비하고 열악한 상태였다. 참고로 프레스는 유화 프레스와 일반 크랭크 프레스라고 하는 파워 프레스가 있는데 유화 프레스는 속도가 느리지만 힘이 세고 파워 프레스는 속도가 빠르지만 힘이 약한 것이 의미였다. 이 두 가지의 프레스는 기능이 각각 달렸다. 유화 프레스는 철물을 구부리는 작업인 드로잉을 하는 반면에 파워 프레스는 철물에 구멍을 뚫거나 자르거나 접는 단순한 일을 하는 기계다. 유화 프레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유화 프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시설과 설비가 필요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나는 우선 파워 프레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파워 프레스는 부피가 좀 큰 편이었다. 7톤형의 파워 프레스가 지금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1에서 3톤, 5톤 프레스를 사용하는데 나는 당시에 가장 큰 7톤 프레스를 택했다. 내가 7톤 프레스를 택한 이유는 기계 안에 감속 장치를 설치하면 기계 한 대로 파워 프레스와 유화 프레스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속도를 빠르게 해서 단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속도를 늦춰서 드로잉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실 이런 기능을 갖춘 프레스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없다. 내가 이러한 7톤 프레스를 만들어 공급하자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왔고 공장을 쉴 새 없이 돌아가 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기계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고라는 입을 모았지만 그때 나는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국가에서도 신개불품에 대해서 특허를 내라는 얘기가 없었을 뿐더러 특허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였다. 아직까지도 내가 개발한 것과 같은 프레스 기계가 없기 때문에 특허 신청은 가능할 것이다. 지금껏 어디에서도 그런 프레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내가 만든 프레스는 가격이 약간 비싸기는 했지만 작업의 효율이 높은 일종의 다목적 프레스였다.
그때는 일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도 커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특히나 건강도 체력도 좋았기 때문에 앞길을 막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호황도 잠시 1979년부터 전국적으로 불경기가 몰아닥치자 주문이 끊기면서 조립 앵글 경기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엎친 데 겹수로 또 비까지도 해서 타격을 받았다. 뜻밖의 찾아온 심장병. 내게 심장병이 찾아온 것도 이 무렵이다. 27세 결혼하고 3년 동안 공장을 경영하며 사업까지 어려움에 처하자 갑자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공장 경영의 고단함과 사업 실패만이 내 심장병의 원인은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자취를 하며 3년 동안 냉방에서 살았던 것과 하루 3끼를 라면으로 때웠던 것이 몸속에 쌓여 병을 불러왔고 사업의 실패가 건강이 악화된 데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심장병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서웠다. 처음에는 조금씩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빈도가 잦아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멈춰지지 않았다. 음식을 먹다가도 기침이 시작되면 위속의 음식물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토해낸 다음에야 기침이 멈췄다. 상황이 이러니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고 나는 뼈에 가죽만 걸친 사람처럼 서서히 말라갔다.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기관지염인 줄 알고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기관지염이라 기침을 한다며 약을 주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전국에 좋다는 병원과 한의원도 다 찾아가 봤지만 이 기침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원인도 치료 방법도 모른 채 고생만 하며 2년이 흘렀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또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서 죽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아내가 문제라고 소곤거리는 소리까지도 들려왔다. 나는 적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내 나이가 32살, 아내는 나보다 5살이 적은 27살이었고 젖먹이 막내까지 아이는 셋이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건강이 실살이 좋아질 기미가 없었고 어리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 하직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께서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뒤돌아서는데 불과 5m도 걷지 못하고 지난 숨이 찬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차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천천히 걷다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와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나름대로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27 아내에게 아이 셋과 빚만 남겨놓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자니 나오는 것은 눈물뿐이었다. 나는 항상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술, 담배도 애초부터 배우지 않았다. 정말 살아보고 싶었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한번 기침을 시작했다면 멈출 줄을 모르고 뱃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서야 간천히 멈췄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숨은 쉬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교정시장 근처에 용한 약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를 데려갔다. 약 사는 나이에 증상을 꼬치꼬치 물어보더니 2가지 약을 지어주었다. 집에 들어와서 지어온 약을 먹었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동안 마치 꾀병을 앓던 것처럼 기침이 멈춘 것이다. 깜짝 놀라서 나는 다시 그 약국을 찾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약입니까? 그렇게 기침이 심한데 이 약을 먹고 기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기에 드렸지만 그 약은 계속 먹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습관성인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드시면 나중에는 그 약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은 심장의 혈관을 확장해주는 혈관 확장제와 신경 안정제라고 했다. 그때서야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심장병인 것을 알았다. 그 전에 찾아간 많은 병원과 약국에서는 단순한 기관지염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그 약사는 참 양심적이었던 것이 약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 안 된다며 광복동에 있는 약 도매상에 가서 부작용이 적은 독일제 약을 사 먹으라고 권해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그 약을 사 먹었지만 워낙 비싼 데다가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금방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그 비싼 약을 계속 사 먹을 형편도 되지 못하고 얼마 후에는 그 약조차 효과가 없었다. 또 한 번은 촬영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간 적이 있다. 얼마나 유명한지 오후에만 진료를 하는데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한의사는 한약 한 지를 지어주며 약을 먹고 뜨거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땀을 쫙 흘리라고 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길로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다. 진짜 환자가 되고 만 것이다. 한 번만 더 약을 먹었다는 이대로 죽을 것 같다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 버렸다. 참 반 것들이 심장병이다 무슨 뭐 감기 몸살 같이 취급했던가 봅니다. 현미식 밥상과의 만남. 당시 아내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나이와 함께 교회에 다니자고 졸랐다. 그러나 나는 관심도 없었고 끌리지가 않아서 매번 거절하고 했다. 여보, 마지막 소원이요. 죽기 전에 저하고 한번 교회만 가요. 마지막 소원이란 아내의 간청에 나는 교회에 가보기로 했다. 너무 가기 싫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떠나야 하는 나야말로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아내에게 잠시나마 기쁨과 위안이라도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예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쯤에 가족과 함께 살짝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슬쩍 교회를 나왔다. 그러다 보니 교회 사람들 중에는 내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뒷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나오다가 낯선 얼굴을 발견하고는 뒤에 새로운 신도가 있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 신도들 눈에 비친 우리 가족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부터가 병 때문에 너무 말라 뼈만 남은 데다가 아내도 비쩍 말라서 몰골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막내딸은 어려서부터 두 눈에 다래끼가 심해서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다. 우리 가족의 건강이 이렇게 나쁘다 보니 문갑 위에는 항상 약이 첩첩이 쌓였다. 약이 워낙 많으니 어디에 약이 먹는 약인지 알 수가 없고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어른 약인지 아이 약인지 구분도 없이 아무 약이나 잡히는 대로 먹일 정도였다. 사람들이 나를 새 신도로 알아보던 그날 한 청년이 반갑다며 인사를 하더니 우리 가족이 너무 딱하게 보였는지 이렇게 말했다. 가족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아이 눈에 다래끼가 심한데 생야채와 현미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현미식이요? 나는 그때 현미식이라는 단어를 그 청년에게 처음 들었지만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귀에 와서 콕 박혔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현미가 뭐냐고 물으니 뜻밖에도 아내는 현미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현미식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서울위생병원 원장 정사영 박사였다. 현미식으로 유명한 삼위일체 건강장수법의 안현철 선생도 정사영 박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미식 보급이 나섰다. 정사영 박사는 평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현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건의하여 전국의 현미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한 일이 있었을 정도였다.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아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빴던 시기였는데 현미식이나 건강에 크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때였다. 나는 아내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신이 현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 잘 알고 있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아내는 다니는 교회가 정사영 박사가 다니는 교회였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채식과 건강, 자연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교회였고 설교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아내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20대의 젊은 나이였고 건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던 상태였다. 나는 아내에게 당장 현미식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아내는 두말 없이 내 말에 동의해 주었다. 말로만 듣던 현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보이자 아내도 반신반의하며 찬성했다. 아내는 부전 시장 가서 어렵게 현미의 한 마리를 구해봤다. 그때는 현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던 때였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 현미밥을 지어 먹는데 아내도 나도 아이들도 처음 먹어보는 현미밥이라 그런지 마치 모래를 씻는 것처럼 불편했다. 모래알갱이를 씻는 것 같은 현미를 먹고 있자니 예전에 고향에서 먹던 보리밥이 생각이 났다. 보리쌀을 미리 삶아서 바람이 잘 통하니까 강줄이 넣어서 처마 밑에 매달아 놓았다가 밥을 할 때면은 그것을 다시 솥에 앉힌 후에 위에는 쌀을 조금씩 얹어서 밥을 하곤 했다. 그때는 워낙 배고픈 시절에서 학교에서 들어오면 먹을 것이 없어 강줄이 속의 삶은 보리밥을 한 숟가락씩 입속에 넣고 고추장 한 숟가락을 떠놓고 그렇게 보리밥을 먹으며 허기를 날렸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 먹어본 현미밥보다 옛날에 먹었던 퍽퍽한 보리밥의 맛이 더 좋았던 것 같아. 현미밥은 그 정도로 먹기가 힘들었다. 나를 살 현미밥과 생야채. 현미식과 생야채를 섭취하면
우리 가족의 건강이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교회 청년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 부부는 열심히 현미밥을 먹었고 아이들에게도 억지로 먹였다. 4일 정도 먹였을까 현미밥과 생야채를 열심히 먹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의 눈에 있던 다래끼가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막내의 눈에 있던 여보 좀 봐요 눈 다래끼가 없어졌어요. 아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눈 다래끼라는 것은 생긴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현미를 먹어서 없어진 것인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없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었다. 그보다도 껄끄러운 현미감을 도저히 못 먹게 되는 생각이 들었다.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데다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서 아내에게 더 이상은 현미밥을 못 먹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착한 아내는 매우 난처해하더니 현미를 가져다가 백미로 바꿔왔다. 다시 백미밥을 먹기 전에 이상히 막내딸의 눈이 다래끼가 다시 생겼다.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지? 눈 다래끼와 음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다시 현미를 사와요. 이번에는 많이 사지 말고 몇 개만 사서 먹어봅시다. 일주일이 넘고 보름이 지나도 눈다래끼가 나지 않으면 확실히 현미가 덕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내는 다시 부전시장에서 가서 현미를 사왔고 우리 가정 그때부터 꾸준히 현미식을 했다. 그날 이후로 보름이 지나고 20일 한 달이 지나도 딸의 눈다래끼가 나지 않았고 그 후로 크면서 전혀 생기지 않았다. 이 경험으로 건강과 음식은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나는 현미식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계속 현미밥을 먹었지만 여전히 기침은 계속되었고 전혀 차도를 느낄 수 없었다. 그래도 딸아이의 눈다래끼가 사라진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그날부터는 열심히 현미밥만 먹었다. 게다가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반찬까지 모조리 제식으로 바꾸고 멸치도 밥상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 건강 기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 책에 쓰인 대로 밥상을 완전히 바꿨고 식구들은 본의 아니게 전부 채식주의자가 되어버렸다. 사람의 목숨처럼 모진 것이 없다. 나는 죽지도 않고 그렇게 금방 죽을 만큼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이 서점 이제 헌책반에 사람이 없었다. 내 한 몸 조치도 못할 길이 없는데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간신히 서점에 가서 아내 일을 좀 거들어주곤 했다. 본격적으로 현미식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들이 운동회에 가자고 졸라댔다. 아빠 운동회에 같이 가요? 네 제발 같이 가요 아빠. 나는 몸이 아파서 힘도 없어 죽을 지경이 내처럼 아이는 학교 운동회에 함께 가자고 계속 졸라댔다. 나는 가까운 서점에나 간신히 갔다 올 뿐이 그 외출 더운 외출을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특히 멀미를 하면 기침이 남아서 차를 타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아빠의 컨디션이 어떻든 딸아이는 막무가내로 졸라댔다. 나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데 소원이라도 들어주자는 심산으로 마지못해 따라나섰다. 그런데 어찌 일인지 신기하게도 그날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멀미도 없었고 토하지도 않았다. 학교에 도착하니 운동회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경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나무 안에 있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 지켜보았다. 나 역시 어렸을 때 운동도 많이 했고 달리기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것을 보니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내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무근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아무리 걸어도 힘이 들지 않았어. 욕심을 내어서 조금씩 속도를 내어서 빨리 걸었는데도 기침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이게 웬일일까? 이번에는 아예 뜀박질을 받지만 역시 아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달리고 싶은 욕구가 더 솟아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운동회 종목 중에서 부모 달리기 대회에 한번 출전해볼 욕심을 부려보았다. 이거 혹시 나갔다가 딸 앞에서 넘어서 참기나 당하는 건 아니야?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100m 달리기에 나갔고 뜻밖의 나는 2등을 했다. 걷는 것조차 힘들고 달리기는 꿈도 못 꾸던 내가 100m 달리기에서 2등을 한 것이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도 기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집을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얘기하니 아내는 믿을 수 없다며 매우 기뻐했다. 건강에 대한 깨달음. 나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심장병 때문에 결국 죽을 줄 알았는데 난 또 모르게 사이에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어 있었다. 별다른 약을 복용한 것도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일도 없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6개월 동안 열심히 현미밥과 채소 반찬으로 식사한 것 외에는 깨끗이 나은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청년의 한마디로 현미식을 시작했고
아내가 그 부분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뀐 것뿐이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더 빨리 내가 가진 병을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막내딸의 눈다리끼가 나는 것을 보고 확신이 생기면서 자연식 밥상으로 식사 습관을 바꾼 게 천만다행이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아내 덕분이었다. 아내와 교회에 나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현미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영년은 철저히 삼가고 그까지 채소로만 식사 준비를 해주어 내 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건강을 되찾자 매사에 비극적으로 보이던 어두운 세상이 밝고 빛나게 보였다. 딸아이 운동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건강해졌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 죽을 거라는 극심한 노이로제에 빠져서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약도 먹지 않으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나는 기침만 하게 되면 죽을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몸을 많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신적인 문제는 이래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스스로가 불치병을 앓는 환자라는 굴레 속에서 들어가 꽁꽁 숨어서 사는 경향이 강하다. 질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너의 이러한 경험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상담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너도 주근앉은 기침만 하다가 죽어갈 줄 알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낫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만일 내가 자연식으로 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벌써 6개월 전에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식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사실상 자연식을 한 후에 2달 만에 좋아진 건지 석 달 만인지 5달 만에 나은 건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단지 그 결과를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견했을 뿐이었다. 아무튼 나는 비로소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전날까지도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던 불치 환자였지만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됐다. 하루 만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제는 음식을 자신 있게 먹어도 기침을 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었으니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삶이란 이렇다. 모르면 사망의 골짜기나 다름없지만 알고 나면 빛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병으로부터 잃어버린 새 삶을 찾고 나서부터는 자연식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점에 있는 건강 관련 책을 죄다 섭렵하기 시작했다. 나를 죽음의 목전까지 들어갔던 심장병을 치료한 것은 다음 아닌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읽은 책이 엘렌 G. 화이트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거면이라는 책이었다. 많은 책들 가운데서 유난히 내 속에 쏙 들어온 책이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도 솔직히 나는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이 많이 읽는 책인지라 거부감이 컸다. 그런데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어떤 이유로 병이 나은 건지 그 원인과 결과가 낱낱이 다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야,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니다. 어느 틈인가 나는 엘렌 화이트를 좋아하다 못해 존경하는 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자의 다른 책들까지도 구해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그가 쓴 책에는 건강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행복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병이 찾아온다 해도 충분히 음식만으로도 고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세상에 그 어떤 공부도 이보다 더 행복한 공부는 없었다. 좋은 내용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간암 말기 환자의 첫 상담했다. 그 무렵에 내가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서점으로 전화를 했다. 아저씨, 우리 아파트 아래 환자 한 분인데 어제 저녁에 구급차에서 들것을 실려오는 거 봤어요.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건강을 되찾은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그분은 내 경험담이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확신에서 전화를 했다. 찾아가 볼게요. 나는 알아보지 않은 무엇인가 홀린 듯하고 그 환자의 집을 찾아갔다. 마땅히 치료법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마음에 끌려서 갔다. 환자의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기에 당연히 어느 교회의 신도인 줄 아는데 문가 위에 부처상이 셋이나 놓였고 온 집안에 울긋불긋 색깔 천으로 있었다. 이렇게 장식해 놓은 집은 처음이라서 아내와 나는 깜짝 놀랐고 당황했다. 그래도 들어간 집을 다시 나올 수 없어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환자 앞에 앉았다.
환자는 30대 후반의 남자로 벽 쪽에는 이불 한 채를 붙여놓고 다리 밑에는 베개 2개를 고여서 다리를 고추 세운 채 반은 눕고 반은 앉은 상태에 기대에 앉아 우리 부부를 맞았다. 그 환자는 배가 넘어선 만큼 부었고 고추 세운 다리는 뼈가 다 늘어날 정도로 살점이 하나도 없이 검은 점이 수북 나 있었다. 배가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큰 와이셔츠 맨 위 단추 한 개만 겨우 잠그고는 벌어진 옷 사이로 백가죽이 팽팽하다 못해 반짝거렸다. 나는 그때에도 복수라는 것이 뭔지 몰랐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곧 죽을 사람 같은데 혈기왕성했던 3년 동안 라면 먹고 살았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저리를 풀어놓았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경험담은 어디든 간 것이 없고 갑자기 복수가 생기는 원인과 복수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복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복수의 원인을 설명해서 복수가 이렇게 해야 빠진다며 마치 전문가처럼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 내가 지금 환자를 놓고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렇다고 갑자기 하던 일을 중단할 수도 없고 신기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사는 길이란 뭔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녹즙을 가능한 많이 마시세요. 그러면 피가 깨끗해질 겁니다. 내 입에서 느닷없이 나온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베들어 깜짝 놀랐다. 녹즙을 가능한 맛이라니 무슨 이 무알인가. 보통 그동안 내가 읽은 엘렌 화이트 책에서도 녹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는 채소와 과일 생즙인 녹즙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효과를 체험해 본 적도 없었다. 단지 심장병이 좋아질 무렵 우연한 기회로 생즙을 한번 먹어본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어떤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생즙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방법도 말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냥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그 생즙을 마시면 된다고까지만 했다. 환자도 생즙에 대해서 얘기는 생소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덧붙여서는 숟가루를 고기에다 드릴 테니 그것도 가능한 한 많이 드시라고 했다. 교회에서 배탈이 나면 숟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환자는 꼭 내 말대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막상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내가 말한 내용들이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마음에 꼭 들었다. 어쩌면 상대방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이야기고 나 혼자 주관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기분이 매우 좋았다. 이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나서기 전에 나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를 했다. 사실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더러 기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기도할 줄은 몰랐다. 기도를 길게 할 줄 몰랐고 단순히 몇 마디에 불과했다. 그런데 환자 앞에서 드린 기도는 내가 진심으로 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 음성이 꽝꽝 울릴 정도로 쨍쨍했다. 사흘 만에 복수가 빠진 가늠 환자. 그로부터 사흘 되던 날을 낮에 한참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환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다 빠져서 배가 몰라보기 훌쩍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사실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변과 대변을 저 혼자 다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오늘은 공중목욕탕을 목욕하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녹즙을 가능한 많이 먹으러 하셨는데 하루에 한 컵 반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숟가루도 한 컵 반 정도 먹었습니다. 숟가루 한 컵 반과 녹즙 한 컵 반이면 하루에 3컵밖에 안 먹었을 것이고 그것을 4일 동안 먹어봐야 12컵에 불과했다. 복수는 3일 만에 모두 빠졌으니 3일 동안 마신 것을 해도 9컵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컵과 숟가루 9컵을 먹고 나왔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못 나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과연 생즙과 숟가루의 덕이었을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당신의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십니까?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좋지요. 하지만 교회 가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빨리 건강해졌어. 이분이 나의 첫 번째 환자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되었군요. 간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치료법을 아는 것도 아닌 내가 불과 5일밖에 못 산다는 하인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환자를 통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만 한 나를 이 환자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시킨 것이다. 이후로 나는 복수가 가득 찬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을 소개해지만 실패한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녹즙의 효능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천년식이요법과 인체 생리 등에 공부하기 시작했다. 엘렌 G. 화이트이 쓴 가정과 건강, 올바른 음식 외에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